예, 시간이 예정대로 10분 늦었습니다. 모든 포럼은 이렇게 패널 토의 시간이 항상 줄어들게 돼 있죠. 우리 12시 점심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피해갈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고 그 중심에 인공지능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미래부가 오늘과 같은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이 수상하고 또 많은 분들은 광화문에 가 있지만은 광화문 못지않게 여기 이 자리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토의에 대해서 우선 총론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준경 원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6분 정도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DI의 김준경입니다. 전 그 트럼프 후보가 이제 집권 승리에 그 디지털 혁명의 전개와 그리고 그 노동시장의 부적절한 대응 이러한 요인으로 러스트벨트 지역에 탈락된 그런 제조업에서 탈락된 그 근로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제 당선됐는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디지털 혁명 그리고 또 일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벌써 이미 이제 거의 미국의 그 첨단 기술로 이제 선도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전개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스트벨트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그 제조업의 그 일자리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한 560만 명이 이제 축소가 됐는데 그 축소된 원인의 한 25%는 중국과의 무역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실 디지털 혁명, 그 기술 혁신, 자동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트럼프 후보는 중국과의 무역 때문이다 해가지고 이제 현혹시켜가지고서는 이제 대중영합적인 그런 정책 공약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고무역주의까지 하겠다 이런 식의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정치적으로는 당선이 되는 이런. 실제로 그 미국의 노동시장 지난 한 10여 년 그 수요 변화를 보면은 루틴한 잡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런 업무 그런 건 다 줄어들고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반복적이지 않은 다시 말씀드려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노동 수요는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 하나의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오늘 아까 최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발표 아마존 말씀도 이제 주셨습니다. 아마존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아마존이 이제 2013년도부터 아주 큰 의사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통망을 대폭 확충을 합니다. 창고나 뭐 보관 시설, 배송 시설 이것을 미국 전역에 그 유통망을 대폭 확충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대적인 투자를 이제 하는 것이죠. 아까 로봇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왜 그 인공지능과 유통망을 같이 이렇게 연결할까?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의 그 잠재 고객 수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측정했냐면은 아마존에서 새로 설치한 그런 그 시설. 에서 반경 20마일 이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인구수, 총 인구수 대비 그 비율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가 안 됩니다. 2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 비중이 뭐 거의 없는 것이죠. 2012년까지만 해도 얼마 안 됩니다. 한 5%, 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엄청난 그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44%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2명 중에 1명은 아마존 그 유통 네트워크 20마일 이내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그런 투자를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존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무인 자동차와 드론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달하겠다. 이제 이런. 그것이 빠른 속도로 정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그게 이제 추진이 이미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노동시장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것은 기존의 그 루틴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세일즈맨, 일자리를 잃는 것, 그리고 운전수.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전망한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세일즈맨과 운전수가 자동화될 확률이 96%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엄청난 그 소위 그 양극화 그리고 새로운 그 또 산업 구조 변화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분 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걸 이제 봤을 때 이제 저희는 이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결국 규제, 혁파,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이 세 개의 개혁을 4차 산업혁명 전개 방향하고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계획을 해야 된다. 우보가 지금 70여 개국이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도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보가 도입된 그 성공 비결은 사후 규제,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새로운 기업이 혁신을 시도할 때 일단 기회를 부여합니다. 관대한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성과가 좋으면은 허가를 그런 wait and see 미국 규제 시스템. 우리는 정반대 사전 규제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빅데이터. 빅데이터 우리는 사실 기반이 뭐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은 이 빅데이터 이 산업에 개인정보 보호 제도 이것이 아주 합리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서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그 정보가 유출됐었을 때 그 책임은 그 수집 업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징벌적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엄청난 대규모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하겠다는 그 비즈니스맨들은 보안에 대한 그 장치 투자를 스스로 알아서 민간주를 할 유인이 있는 것이죠. 보안만 잘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정보 이런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우리 국민들도 여러 그 해킹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공유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런 큰 그 어떤 규제 측의 패러다임 변화가 저는 아주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이미 장관님께서 말씀 잘 하셨으니까 저는 추가로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전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사회자는 대단히 죄송한 게 소중한 얘기를 중간에서 자꾸 자르게 돼서 미안합니다. 추가 질문에서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변하지만 우선 그 중에서 앞장서 있는 것은 기술, 또 경제, 산업 이런 문제들이 그 앞장에 서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강인수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현대경제연구원의 강인수입니다. 지금 사실 아까 장관님 발표 잘 해주셨고 최 대표님 발표 잘 해주셔서 개괄적인 틀은 아주 잘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아까 지금 김용현 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중복된 부분이 좀 있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그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잘 돼 있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문제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엮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경과 사항을 보면은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최근에 뭐 국내 뭐 여러 가지가 어수선한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지금 뭐 스위스 최대 은행이 UBS인데 거기에서 그 세계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아주 중요한 5가지 요소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나온 얘기예요.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이렇게 5가지를 뽑아놨고 국가별로 그걸 이제 비교해서 랭킹을 매겼는데 지금 그 5가지 부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사 대상국 중에서 83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이 법과 제도라고 돼서 그게 한 2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뭐 기술 수준이나 교육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9위, 23위 뭐 이런 정도로 평가를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난데 결국에 이제 그 2가지 분야 같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관련된 거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노동과 관련돼서는 다 지금 직업들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최근에 어떤 그 변화에서 강조하는 게 플렉서빌리티를 많이 강조하죠.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 뭐 여러 번 나왔죠, 지금.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더군다나 그게 되지 않으면은 발전이 없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 민노총, 한국노총 이런 데 등등을 포함해서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거는 안정성입니다. 그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거가 또 개런티가 안 되면은 사실 이게 지속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를 적정하게 좀 찾아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게 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2개를 적당히 섞어서 우리가 뭔가 레벨업을 해야 되겠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하는 관점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어떤 뭐 저희가 83위로 평가하고 제일 취약한 게 지금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은 그 부분만 강조하면 안정성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까도 여러 차례 정부에서도 강조를 했지만은 일종의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소셜 세이프티 넷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퍼퓰리즘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 사회에서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영국 등등에서 뭐 브렉시트도 나오고 이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글로벌화가 진전이 되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양극화라고 하는 게 뭐 비교적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은 했지만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제가 어떤 컨퍼런스에서 외국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면은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거에 이렇게 매몰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서는 다투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잡이라고 하는 거의 형태가 바뀌었는데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직업이 비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도 사실상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고착이 돼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여튼 합의점을 도출해 내려면은 지속 가능성이 고려가 돼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유연성 강조는 물론 해야 되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사회적인 안전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사회적인 안전망에 대해서 합의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뭔가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어떤 재원 조달 방안 같은 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돈은 안 내고 돈만 받겠다고 하는 식의 어떤 시스템으로는 사회가 이게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뭐 선거도 있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뭔가 뭐 부담도 어느 정도 하고 어떤 그 사회적인 안전망, 뭐 복지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적정한 선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좀 이끌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규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쭉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되풀이해서 많이 할 필요는 없겠고요. 규제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
지금 모든 부분에 걸쳐서 적용이 되고 있는 평가 보상 시스템, 뭐 인센티브 구조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 역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같은 어떤 평가 시스템으로는 아무리 4차 산업 뭐 이런 걸 얘기를 해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R&D GDP 대비 비중 우리가 1등입니다. 세계에서. 산업적 성과는 무지하게 부진하죠. 그거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된다 하는 거에 대한 진단을 좀 제대로 해서 그게 바꿔지도록 노력을 합의를 좀 해나가는데 좀 트레이닝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출이 상대적으로 좀 정체가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다이내미즘이 좀 결여되어 있는데 M&A 시장이라든가 뭐 기술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보완이 돼서 제대로 뭔가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서둘러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강 원장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 문제를 놓고 보면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두 가지 지역, 노동유연성과 법제도의 문제, 또 이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과 그 재원, 또 평가 보상 제도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M&A와 같은 이런 역동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추가적인 토론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사회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가 문화적인 문제 또 전체 우리 시민 사회의 문제들일 겁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우병까지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병현 조선일보 실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 그래도 초대 메일에 우병우라고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병현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얼리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에코하고 SK텔레콤 누구 이런 거 소위 그 스마트 스피커를 가져다가 계속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저 너뚱이 딸하고 같이 테스트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도 되고 트럼프 생일이 언제냐 물어보고 또 심지어 장난으로 트럼프가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답변을 아주 잘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스피커 기술을 뜯어보면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그 보이스 레코니션과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답을 찾아주는 지식 베이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나 또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또 인공지능들도 보면은 대부분 저희 딸의 답변에 대해서 해주는 그 소스가 위키피디아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SK텔레콤 서비스, 아니 지식 베이스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데, 그럼 SK텔레콤은 과연 제 딸의 질문에 어디서 답을 찾을 것인가? 참 이게 좀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 중에서 한국어 항목이 28위에 불과합니다. 한국어보다 앞선 항목 중에서 핀란드, 심지어 베트남어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한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 또 내부의 지식인이 한국의 위키피디아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부정하시고 계신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앞으로 누구를 이렇게 대화형 지식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지식인을 서비스를 과연 쓸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관님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발표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관심과 여러 가지 연관성을 볼 때 좀 빠져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모든 지금 정책이 비언어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스피커를 써보시면은 많은 국민 대중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4차 혁명 체험을 바로 언어적인 측면에서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날씨도 물어보고 또 명령하기도 하고 정보도 찾기도 하고 또 심지어 채팅까지 하기도 하는 이를 볼 때 저희 한국에 아까 위키피디아로 사례를 들었지만은 공공으로 사용하는 지식 베이스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내부의 지식인은 초딩들이 끌어가는 지식 베이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인공지능을 사람 말을 알아듣고 맥락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훈련에 필요한 말뭉치라는 또 인프라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2007년도에 사업이 중단된 이래로 10년대 지금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러므로 볼 때 좀 미래부에서 오늘 범정부적으로 하신다니까 또 문화관광부하고도 손을 잡으셔서 이 어느 분야의 인공지능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국립국원에서 하고 있는 그 개방형 지식사전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항목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사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전 세계 어디도 없는 모델입니다. 또 그 언론재단, 문광부 산하 언론재단에서 빅카인즈라는 7개 언론사의 공동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어마어마한 공공 인프라입니다. 누구나 개방해서 가져다 쓸 수 있을 때는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고 더 편리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 국회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좀 우려하는 측면에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기술을 육성하실 때 인공지능분야도 오픈소스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은 이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했다고 하면서도 소스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오픈소스를 활용한 R&D나 이런 데 있어서 검증이나 투명하게 밝히는 이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우울한 미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90년대 후반 정부화를 외칠 때는 굉장히 밝은 미래가 저희 다가오고 있고 이 밝은 미래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사회적 합의와 또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은 사실은 아무리 강조하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실 때 좀 꿈을 줄 수 있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샷 프로젝트처럼 상상해봐도 즐거움이 있는 이런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제안을 드리자면은 이런 빅데이터 분야에서 많은 그 현업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를 하실 때 같은 그런 문명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 그게 무슨 의미냐 물어보니까 그 한문을 아는 사람이 독점하고 있던 데이터를 이제 개방했고 또 많은 국민들이 한글로 정보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또 데이터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이런 대전환이 오늘날 한국이 독립 문명 국가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근거가 아니겠느냐 말씀했는데 그래서 저희 4차 산업혁명 또 지능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꿈을 한다면은 어떤 뉴 세종 플랜, 마샬 플랜을 약간 뭐 벤치마킹했지만은 세종대왕의 그 한글 창제 정신을 좀 가져와서 모든 국민이 기술적인 의미보다는 좀 꿈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좀 프로젝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짧은 생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병헌 실장님께서는 진짜 얼리 어댑터시네요. 그리고 언어, 문화 이쪽이 개방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이버의 지식인이 과연 개방될 수 있는가. 포괄적으로 뉴 세종 플랜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의 화두로 삼고 지속적으로 토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 패널의 마지막은 항상 정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우리 김영수 실장님께서 아까 장관님께서 이제 민간 자율로 간다고 했는데 자, 민관과 정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장관님께서 많은 내용을 발표하셔서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 바로 정부의 역할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장관이 밝혔지만 이제 국가 주도로 하는 건 이미 아마 가능하지도 않고요. 형제가 복잡해져서 그다음에 저희 능력도 안 되고 또 민간이 받아들이지도 안 돼 있죠. 그러나 흔히 뭐 많은 선진국이나 또 일부 신고정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시장 실패라든가 거기 보안이라든가 또는 그 공정한 경쟁 룰에 국한돼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또 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경험이 그렇고요. 아마 여기 표현된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표현된 내용은 민간 역할의 극대화 조력자라고 되어 있지만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혁신이 많이 화두가 되지만 앞으로 어떤 나라든 우리가 잘 되면 혁신 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런 혁신을 하는데 정부가 민간과의 파트너가 돼야 된다. 사실은 그 야경 국가나 아니면 너무 그 국가의 갭이 적은 것보다는 일정한 국가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들이 부담해 줄 수 있는 혁신의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좀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 부분에 상당히 좀 90년대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저도 직접 정치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경제학 이론과는 좀 다르게 뭐 이미 지나간 이론, 세이브 즉 수요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그건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 수 없었을 때는 정부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여러분이 많이 쓰는 아이폰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 그 스티브 잡스가 천재죠. 훌륭한 융합의 선구자이긴 하지만 그걸 뜯어보면 사실은 그 우리가 아는 뭐 인터넷은 저 다파에서 만들고 시리조차도 미국 그 다파로 디펜스 어드밴스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라는 곳에서 자금을 받아서 만들었던 거고 또 터치 스크린도 마치 CIA 자금 만들어서 만드는 거고 GPS 군용 기술이요. 그런 핵심 기술 미국조차도 말은 안 하지만 다 그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역할이. 그래서 그런 걸 반추해 봐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했고요. 당연히 R&D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국보다 더 많은 역할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었고 또 중점을 뒀던 것은 공공수요 창출 부분입니다.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보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국방부 또 경찰, 관세청 이런 데서 많은 역할을 해서 그분도 오늘 보니까 법원행정처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굉장히 우리한테 긍정적인 소식이기도 한데 저희가 그 정보화를 했던 때도 그 마찬가지였었고 또 저희가 작년에 이 계획을 만들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미국 정부에서 911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패턴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AI와 기업들이 발전에 도움을 됐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희도 그런 역할을 더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할 때면서 항상 규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좀 첨언을 드려야 되겠는데 많은 분이 강조해서 저는 제가 느끼는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규제라고 표현이 되지만 사실 냉정하게 그걸 들여다보면 사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갈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가 되는 레드 플래그 액트 1860년대 영국이 자동차를 먼저 개발하고 뒤처졌던 것은 규제 때문이라는 액트라는 것만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기존의 그 마차 산업이라는 것에 형성된 그런 기득권들에 대해서 새로운 자동차에 들어오는 막게 되는 어떤 장벽을 쳐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도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기존에 있는 택시 드라이버,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 또 숙박업계와의 이해관계입니다. 이걸 정치권에서 잘 해결해주고 정부에서 잘 해결해줘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속성이 깔려있다는 것. 많이 얘기하는 개인정보 부분이라는 것도 사실 내용을 보면 그 사회 전반적인 어떤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형태의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을 봤었을 때 모든 걸 다 선제적으로 막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가면서 고치느냐 이런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떤 분들이 혁신의 분위기를 얘기했죠. 이런 태도가 바뀌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규제라는 걸 암묵적으로 표현하겠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아까 기존 사업 간의 갈등에 대한 정치적 조정 기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전반적으로 사회가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갖는가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발전을 형성하는 결정하는 주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국가 간 경쟁을 명심해서 여기 담지 못했는데 바로 리쇼어링 팔러시가 그렇습니다. 김준경 원장님도 말씀하시는 오바마는 이미 역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답게 리쇼어링 팔러시를 얘기했어요. 3D 프린팅 얘기할 때도 기술적으로 극복해보자. 잡을 다시 끌어들여오자 미국으로. 기기화를 줄더라도 그렇죠. 값싼 노동력 때문에 해외 나갔던 기업들을 트럼프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더라고요. 압박도 좀 하고 세금도 하곤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사실 많은 기업이 떠났죠. 이런 노동 비용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걸 벤치마크할 필요도 있고 그것처럼 위험 요인도 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전단,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지능정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설계 능력에서 과연 최첨단이냐 자문하고 노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만약 국가 간 경쟁의 불균형에서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빠진다면 저희가 이 지능정보 사회에서 발생한 국내적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저희 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 근데 왜 박수가 없죠? 예. 우리 정부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김영수 실장님께서 결국은 모든 문제가 협력과 갈등의 균형의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여러 가지 고충을 아마 오늘 말씀 못하신 게 많을 겁니다.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조금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플로에서 몇 분 의견을 받고 사전에 또 질문을 주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만 우선 플로 질문 두세 분만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시면 예, 마이크 부탁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하시고요. 질문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한국정부조달연구원에 있는 준호중입니다. 국가주요사 평가 심의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비치심사위원을 몇 년간 했는데 아까 우리 최양희 장관님이 아주 장밋빛 이렇게 플랜을 짜셨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한일 경상학회 제가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1900년대 초에 그 일본인들이 금강산 철도 계획을 짠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BTL 심사를 할 때의 그 ROE하고 ROA 정부 보조 이런 거 구조가 20년치가 딱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서 참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거 최양희 장관이 이걸 발표하는 걸 보니까 아주 다른 건 좋은데 첫째 재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원인데 여기 16페이지를 보면은 경제적 효과, 저는 이런 효과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030년 460조를 하겠다. 그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소비자 후생을 175조 원으로 잡았어요. 최대. 그런데 이거는 총 투자가 얼마가 나왔을 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 연관 테이블을 갖고서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 다음에 상품으로 본 고용 취업 효과, 그 다음에 산업으로 본 고용 취업 효과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플랜을 짜려면 페이고 원칙, 재정의 기본 원칙이 페이고 원칙인데 재정을 얼마를 투입하고 아니면 기금을 얼마를 투입하고 민간 자본을 얼마 투입할 건가를 제시를 하고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질문은 충분한 것 같고요. 아마 김영수 실장님 다 100%, 120%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다음 질문 몇 분 더 받고 한꺼번에 답을 하도록 하죠. 안 계신가요? 예. 먼저. 네, 저는 에트리 오진태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그 장관님 그 발표하실 때 인프라를 그 잡는 자가 성자 독식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제 그 안에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 보면 이 인프라를 어떻게 우리가 잡을 거냐 거기에 대한 전략이 지금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 분 더 받고 죄송합니다.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인프라가 아니라. 예, 뭐 플랫폼 인프라 다 이해가 똑같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김용수 실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주시고 나머지 질문은 제가 사전에 약 15분 온라인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패널 분들한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경제 분석한 효과는 사실은 저희가 그 맥킨지랑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상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지금 얘기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GDP가 갖고 있는 효과가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신주 460을 보면 85조가 신규 산업 창출 효과고요. 일단 나머지 부분은 비용 절약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후생 효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 GDP 개념을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저기를 맥킨지의 경제학자들하고 동원해서 계량 경제학자를 동원해서 했던 것이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회에 갖고 있는 재원 얼마 투입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추계로 해가지고 현상적으로 민간 투자가 더 중요해요. 요즘은 전체적인 액수를 보면 민간이 더 크기 때문에 트렌드를 보고 나서 분석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 저가 답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추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제가 잘 정확히 이해는 못했습니다. 사실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예. 지금 그 만약 플랫폼을 얘기한다면 그 장관님이 제 페어포인트에 들어가 있던 것은 플랫폼 산업이라는 것은 그 사실은 시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설명했던 아마 얘기가 났던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플랫폼을 갖고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은 그 바로 그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합니다.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플랫폼이 국가적으로 독점화 경향이 있고 더 문제는 세계적으로 독점화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정부가 저희가 지능정보기술학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 플랫폼을 갖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겠지만 저희가 승자를 픽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는 것을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 그 우수한 플랫폼 기업이 나와서 그 기업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조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제 원칙이나 공정한 룰을 깨서 또 사회 경제 나머지 경제 주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룰을 정립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 임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사전 질문 몇 가지를 제가 뽑아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선 오늘 멋진 발표를 맥킨지 최원식 대표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발표를 듣고 미래를 장밋빛으로 꿈꾼 분도 있지만은 오늘 패널분을 포함해서 특히 이제 우병헌 실장님께서 우울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우울해진다. 근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지난 250년간 러다이트부터 1960년대 오토메이션 잡리스 이르기까지 250년 동안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수백 건 등장했지만 실제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사례가 없다. 단지 일자리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당연하지만은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질문의 요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최원식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뭐 관련 주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그 탑픽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곤경에 빠지는 이유가 뭘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곤경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 지능정보 시대에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총론적인 차원에서는 그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암울한 미래를 그냥 수동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아까 뭐 그 위례부 쪽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마차가 자동차로 대체가 됐을 때 능동적으로 그 기회를 일자리로 만들고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론 차원에서는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오늘과 같은 그 토론과 이런 그 자리들이 마련이 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기존에 있는 그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수준으로 이제 그 자동화나 미래 그 지능정보의 기술들이 이제 그 영향을 미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있는 마케팅, 여기는 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매니저가 계신다면 앞으로 그 이미 활용을 하고 계시는 빅데이터나 어드밴스 애널리틱스 등등을 통해서 앞으로는 아마 그 마케팅 매니저 분들이 시장 조사를 설계하는 일들을 거의 안 할 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단 그걸로 남는 그 시간 그리고 투입할 수 있는 노력은 결국은 그 나온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새로운 마케팅 과제, 전략으로 만들 것이냐 쪽을 가야 될 겁니다. 결국 그 기획력은 사실은 그 지능정보의 기술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요는 뭐냐면 그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역량 습득이 돼야 되겠죠.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하던 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곳들이 필요하겠죠.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피라미드를 키워야 됩니다. 뭐 상어와 피라미드가 공존하는 그런 그 에코시스템이 도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상어가 어쨌든 그 존재를 했던 세계에서 피라미드들이 그 눈을 뜨고 보면 고래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라미드가 고래가 나온 그 케이스들이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피라미드가 살 수 있는 어장이 사실 한국으로 국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해야, 엑셀러레이터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시도들이 있지만 뭘 해야 한국에서 피라미드가 나와서 글로벌 시장에서 결국은 그 상어가 아닌 고래가 될 수 있게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논의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기업들도 할 게 많습니다. 그 도입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G나 BMW처럼
기존의 방법으로 생산성 향상이 거의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이 위기를 느껴서 사실은 인더스트리 4.0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다시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그 효과나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업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효과들이 있습니다. GDP는 더 이상 완벽한 그러한 그 거시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디지털 자본이 생성해내는 그 가치를 다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Y적 기술이 14조에서 뭐 거의 33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그 만들어낼 텐데 그 중에 일부가 GDP로 반영이 된다면 나머지는 결국은 최종 소비자들의 잉여 가치로 갈 텐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소위 모네타이즈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미 예를 들어서 링크드인이나 구글은 애플들은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은 공짜로 제공을 해주지만 프리미엄아이제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뭔가 더 추가적인 권한이나 추가적인 어쨌든 서비스를 원하면 돈을 받고 제공을 합니다. 그게 잉여 가치로 돌아가는 고객에 돌아가는 가치를 사실은 기업의 수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자리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주제별로 이런 토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기술 장벽 때문에 현실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되는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일진보를 못하는 부분이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오늘과 같은 토론 현장이 많이 앞으로 구체적인 수준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제 우리 일자리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아마 오늘 같은 시간을 몇 번 더 가져야 될 정도로 이게 복잡하고 어렵고 복합적인 문제일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 현장을 대표해서 나오신 강인수 원장님께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은 반복되는 일은 기계 쪽으로 그리고 반복되지 않는 일은 사람이 한다. 그럼 사람의 일이 늘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역동성과 변화의 분야에서 일어나게 되고 바로 이 문제가 아까 강 원장님 말씀하신 역동성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역동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상위 10대 기업 중에 대한민국은 단 한 개만에 30년 안 된 기업은 미국은 5개가 포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벤처 기업들은 세계 시장 나가는 게 약합니다. 결국 M&A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역동성과 강화를 위한 M&A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뭐 많은 연구를 했다기보다도 그냥 제가 그냥 좀 평소에 생각했던 것만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 상장 기업 그리고 주요국들의 어떤 그 기업 교체율 같은 거를 저희 연구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00년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그리고 2011년에서 2015년 그러니까 지난 10년을 5년 단위로 이제 끊어서 봤더니 우리나라는 그 기업 교체율이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이제 29.8이었는데 그게 지금 지난 5년에는 25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퇴출률도 약간 감소했고 진입률도 좀 떨어졌고. 근데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거기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 숫자가.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뭐 45.6에서 53.8로 최근 들어와서 더 교체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43.7에서 46.9로 조금 더 높아졌는데 우리보다는 절대적으로 좀 회전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이 필요하죠. 저희 아시겠지만은 주력 산업이 지금 거의 15년 이상 정체가 돼 있습니다. 주력 산업 구조가 전혀 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통 굴뚝 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반도체, 뭐 휴대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근 20년을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최근 세계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좀 침체된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M&A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최근의 정책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 뭐 창조 혁신 센터도 그렇지만은 이거를 좀 어떻게 잘 해줄 수 있게끔 하는데 좀 포커싱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그러죠. 규모가 어느 정도 되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지는 게 예를 들면 벤처를 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했는데 이게 그냥 자기가 물건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하세월에 이게 규모가 커지겠습니까? 그럼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뭐 완전한 아웃소싱은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스케일업이 될 수 있는 가장 어떤 그 입증된 이런 그 제도 중에 하나가 M&A를 좀 활성화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존의 어떤 그 거대 기업들, 뭐 재벌이라고 불리는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미 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사실 이제 경영권을 어느 정도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지분에 관계없이 사실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기업의 경우에라도 우리가 글로벌한 기업을 만들려면은 그런 제도들을 차제에 좀 도입을 해서 경영권의 어떤 안정을 좀 이뤄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좀 커진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업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기업들이 커졌을 때 지금의 어떻게 보면 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재벌들의 그 행태를 답습하지 않는 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M&A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 기준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거를 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어느 정도 변형은 하더라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M&A를 하려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업이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97년도 외환위기 직후에는 뭐 빅디라고 그러는데 정말 사후적으로 보면은 이 말이 안 되는 어떤 뭐 기업 막교환 같은 걸 한 거거든요. 가치도 제대로 평가가 안 되는데 워낙 뭐 부도가 안 되니까 바꿔라, 업종 전문화하고 뭐 문어발식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됐던 거였는데, 사실은 이런 지금 우리가 얘기한 4차 산업 시대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뭐 평가 기관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를 토대로 금융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미약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차제에 좀 공론화되고, 뭐 무조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제 평가 보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모든 게 사고가 안 나게끔 하는 거에 우선적으로 가 있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M&A를 포함해서 평가 보상 시스템이 좀 재편되고 그거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합의가. 그래서 우리가 합의에는 좀 미숙한데 그런 거를 차제에 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성을 강화하는 큰 대안이 될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혁신은 늘 갈등이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국가의 능력인데, 이게 우리가 전 세계 62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62 제도 능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면 될 것인가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이슈 관련해 가지고 저희 KDI가 그 일반 국민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주관식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무엇이냐? 주관식입니다. 15% 1등 정치로 나왔습니다. 오늘 남선 나오죠. 11% 2등의 부정부패, 그리고 이제 5% 불공정 행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이것이 이제 결국은 기득권들의 지대 추구 행위, 이권 다툼,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조정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 이것이 우리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그 국가 지배 구조의 혁파가 있어야 된다. 목표는 이제 개인의 재능 있는 사람하고 열정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산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 시스템이 되고 유인체계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기관의 역량도 선진화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부패, 관료의 질이 더 형상이 돼야 되고요. 시장 제도도 더 친화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강조 말씀드렸던 그 규제 체계의 선진화, 경쟁 정책을 잘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용, 신뢰, 공동체, 이러한 그 정신이 참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국가 거버넌스의 그 컴포넌트의 그 세계 랭킹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하위권에 있다. 그래서 어떤 그 국가 지배 구조의 어떤 혁명적인 어떤 개편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민 사회 또 구성원이 우리 국민들 개인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이제 그 역량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 수행 능력, 이 수요 대신에 이제 새로 대체되는 것이 복잡한 기계가 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의사소통을 잘한다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협업, 의사소통하는 그런 소셜 캐파시티, 사회적 역량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거에 부응해서 우리의 교육이 아주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그 교육은 이제 4C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collaboration,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communication,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critical thinking, 그리고 creativity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천재같이 주입식 교육 가지고서는 뭐 하세월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 개혁에 특히 교수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이 완전히 개편이 돼야 된다. 지금처럼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토론식, 이민화 교수님께서 주도하셨던 그런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든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수업 방식을 당장 도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 KDI는 그거 관련해 가지고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중학교 자유학기제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토론식 수업 방식을 이제 연결시켰는데 토론식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전통적인 주입식 수업 방식을 받는 학생에 비해서 소통 능력이 향상됐다라는 게 나왔고요. 협동하는 자세를 배웠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토론식 교육을 했는데 국어, 영어, 과학 이런 학업 성취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학부형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토론식 교육으로 가야만이 4차 산업혁명이 필요로 하는 미래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밤새도록 또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우병현 실장님 말씀 마이크가 안 가면은 내중에 찍힐 것 같아요. 예, 우 실장님한테는 시간 관계상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술과 제도가 미래의 부를 만들면은 분배가 문제인데 기본소득제에 대한 견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답변하기까지 어려운 질문하시는데 그냥 제가 준비한 그냥 지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은퇴를 준비해서 느슨한 고용에 준비해서 5가지 기술을 익히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라는 게 줄어들고 노동은 해야 되고 계속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직업이라는 개념, 직장하는 개념이 빨리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킬, 기술이라는 그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본질로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 3D CAD를 배우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집안일, 전기 배선부터 수도, 배관 이런 것까지 지금 배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런 여러 항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소득 질문에 돌아가자면은 기본소득 논의가 굉장히 거세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고 결국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인간의 본질이 직장을 갔든 안 갔든 자기 삶에 있어서의 그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교육에 있어서도 직업을 위한 거라든지 이런 그 관점보다는 이렇게 삶에 있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스킬들을 다양하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굉장히 저는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아예 내년에 그렇게 선언하려고 한답니다. A급 직원들한테는 다른 직업을 가져라. 알바 뛰어도 좋다. 이렇게 선언하고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느슨한 고용의 증후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직업이 사라지고 업이 남는 시대가 된다. 긱 이코노미의 등장이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인간을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200년 늦은 1, 2차 산업혁명을 30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이죠. 그리고 인터넷 중심의 3차 산업혁명은 벤처를 앞장세워서 우리가 세계 선두에 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늦었죠.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이 이 노령화 사회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 이전에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대한민국의 국운을 다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에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